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버전을 제가 골랐어요. 자, 102쪽이고요. 8장입니다. 주로 제가 밑줄 친 문장 위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헉헉, 얼라가 예쁘다. 하녀애가 헐떡거렸습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그런데 의사가 안주인은 얼마 못 산단다. 벌써 여러 달째 폐병이었단다. 의사가 힌들리 씨한테 그러더라. 이제 안주인이 살아보겠다고 용쓸 일이 없어졌으니까 겨울을 못 넘길 거란다. 이런 식으로 하녀이가 헐떡거렸다. 헉헉, 얼라가 예쁘다. 내가 넬리라면 얼마나 좋겠노. 안주인이 없어지면 얼라는 완전히 넬리 차지겠네. 사투리 재밌죠? 번역을 잘했습니다. 영어 사투리는 어떤 식으로 써졌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얼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얼라의 엄마는 몸이 안 좋죠. 곧 죽을 것 같아요. 자네가 그렇게 부실한 처자를 고른 것부터가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힌들리의 마음속에는 두 오상이 들어갈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서술, 이 고백은 여기 화자는 하녀인 거죠. 하녀? 넬리였나? 넬리일 거예요. 이 넬리란 하녀가 이 주인공 로고드였나? 이 주인공한테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집안의 썰을 푸는 그런 겁니다. 힌들리는 누구냐? 캐서린의 오빠인 거죠. 힌들리의 마음속에는 두 우상이 들어갈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자기 자신이었죠. 힌들리는 그 두 사람을 맹목적으로 사랑했고 그 중 한 사람은 숭배했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견딜지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그다음 105쪽. 이게 스토리를 따라가면 좋겠지만 제가 또 오랜만에 또 펼쳐봐서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궁금하신 분은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자, 쓸데없는 짓인 거 나도 알아. 아내는 건강하니까. 이제 내놈 치료 따위 필요 없어. 폐병에 걸린 적도 없어. 열병에 걸렸을 뿐인데 이제 다 나았어. 지금은 맥박도 나만큼 느리고 뺨도 나만큼 서늘하다니까. 이건 힌들리가 아내가 병에 걸렸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는 건강하다. 이렇게 폐병에 걸린 적도 없다. 이렇게 현실 부정하는 그런 멘트인데 좋아서 줄을 쳤어요. 부인은 남편의 목을 끌어안은 채로 얼굴색이 변했고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언쇼 씨는 아기가 자기가 보기에 건강하고 자기가 듣기에 잠잠하면 아기에 관한 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관한 한은 점점 절망했습니다. 언쇼 씨의 슬픔은 악으로 버티는 슬픔이었습니다. 언쇼 씨는 울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악다구니 하고 뻗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저주하며 방탕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죽어버렸고 아내가 죽어버렸고 하니까 이 언쇼 씨, 힌들리 씨가 이렇게 엇나갈 수밖에요. 쭉쭉 넘어가서 108쪽. 모르긴 몰라도 캐서린은 에드거 씨의 방문을 꺼렸던 것 같아요. 캐서린은 술수도 못 쓰고 교태를 부리는 여자도 아니었으니 자신의 두 친구가
마주치는 것을 몹시 싫어했지요. 히스클리프가 린턴에 대한 경멸을 표하면 린턴이 없을 때는 반쯤 동조할 수 있었지만 린턴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없었고 린턴이 히스클리프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표하면 히스클리프가 없을 때는 자기 소꿉친구와 무시당하든 말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대응할 수 있었지만 히스클리프가 있을 때는 그렇게 무심한 척 할 수 없었으니까요. 캐서린의 친구 린턴과 히스클리프가 사이가 안 좋죠. 이걸 잘 표현했다고 봐요, 이 문장이. 그리고 자, 그게 히스클리프와 16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얼굴이 못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면서 겉과 속이 모두 더럽다는 인상을 풍기고 돌아다녔어요. 히스클리프가 점점 타락하고 있죠. 하지만 포기할 때는 철저했지요. 자기의 옛날 수준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게 된 이유로는 한 걸음이라도 위로 올라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용모까지 정신적 퇴보에 어울리게 변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구부정해졌고 표정은 저열해졌으며 타고난 내성적 성격이 정도를 지나쳐 바보 천치같이 뚱해졌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아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업신여김 받는 것이 존중받는 것보다 재미있는 듯 했지요. 히스클리프가 그랬다는 거죠. 정말 인물의 심리 묘사 탁월합니다. 영미 소설이 특히 그렇다고 하네요. 112쪽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야. 캐서린은 낮게 투덜거렸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감정을 표현할 시간이 더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포석 위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한 친구가 들어오고 한 친구가 나가는 순간 캐서린은 두 친구의 차이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험준한 탄광촌을 보다가 초목이 무성한 아름다운 골짜기를 보는 것과 비슷했겠지요. 히스클리프와 린턴을 비교하는 문장이죠. 린턴이 캐서린을 보려고 놀러 왔어요. 자, 115쪽 못 가. 캐서린은 문고리를 잡고 막아섰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 에드거 린턴 앉아. 그렇게 화내며 가버리면 안 돼. 그럼 나는 밤새 괴로워해야 해. 너 때문에 괴로워하기 싫어. 자, 캐서린의 이 말. 저는 문득 여자친구도 없지만 여자친구가 하는 말처럼 느껴지네요. 지금 가면 안 돼. 그렇게 화내면서 가면 안 돼. 그럼 나는 밤새 괴로워해야 해. 너 때문에 괴로워하기 싫어. 이게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할 법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 때문에 짜증나기 싫기 때문에 네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도 맞죠. 그러니까 그날의 화는 그날에 풀어야 된다. 그날의 다툼은 그날에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두 아이를 보니 싸운 후에 더욱 친해졌더군요. 캐서린과 이 에드거가 더 친해졌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디테일한 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싸움을 통해서 젊은이다운 수줍음의 껍데기가 깨진 덕에 우정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사랑 고백. 그럼 캐서린과 에드거는 곧 사귀겠네요. 118쪽 9장입니다. 헤어트는 아버지가 짐승 같은 애정 공세를 퍼부을 때나 미친 사람같이 화를 낼 때나 똑같이 건강한 공포를 느끼는 아기였습니다. 애정이 쏟아질 때는 포옹이나 입맞춤에 질식당할 위험이 있었고 분노가 쏟아질 때는 벽난로나 벽에 내동댕이 쳐질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헤어터는 아까 태어난 아가아이인데 불쌍하죠?
정말 불쌍합니다. 힌들리. 힌들리는 개의 목덜미를 잡아채듯 저의 목을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소리쳤습니다. 빌어먹을 돼질 놈들, 내 놈들이 애를 죽이려고 작당을 했구나. 어째 항상 애가 안 보인다 했더니 그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이제 내가 사탄의 힘으로 넬리 내년 아가리에 식칼을 쑤셔 박아주마. 웃을 일이 아니야. 나는 방금 케네스를 검은 말 늪에 거꾸로 쳐박고 왔거든. 한 놈 죽이나 두 놈 죽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오늘 밤 발 뻗고 자르면 이제 내 놈 중에 몇 놈 죽여야 쓰겄다. 이런 식으로 힌들리가 미쳐 가고 있어요. 힌들리는 아기의 아빠입니다. 쭉쭉쭉쭉 넘어가서 제가 줄친 거 위주로만 보고 있으니까요. 중간에 뭐 여러 사건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보려면 사건에 대한 요약한 거를 제가 여기 책에다 써놨으면 모르겠는데 이 문장을 보고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은 이 지금 오디오가 빈단 말이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나는 스토리만 말씀드릴게요. 장편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캐서린 양이 에드거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잘생겼고 젊고 성격이 밝고 돈이 많고 캐서린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마지막 이유는 의미가 없어요. 요거 정말 명문장이에요. 제가 한번 이제 캐서린이 아까 캐서린하고 린턴 이름이 막 여러 가지로 섞여 나와서 에드거 린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드거라 불러도 되고 린턴이라 불러도 돼요. 그래서 캐서린하고 에드거하고 어쨌든 눈이 맞았고 요거를 넬리라는 하녀가 안 좋게 봐요. 그런 상황에서 캐서린은 에드거랑 결혼하겠다. 에드거랑 사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넬리한테 하니까 넬리가 막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넬리는 하녀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문장을 좀 통으로 읽어야 이해되실 것 같으니까 넬리가 묻는 거죠. 우선 먼저 당신은 에드거 씨를 사랑합니까? 누군들 아니겠어? 당연히 사랑하지. 캐서린은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캐서린을 상대로 사랑의 교리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22살짜리 여자애로서는 그런대로 지각 있는 진행이었죠. 왜 그 남자를 사랑합니까, 캐시 양? 무슨 말이 그래? 사랑하면 그만이지. 천만에요.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글쎄,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틀렸어요. 라는 것이 제 평가였습니다. 그럼 젊으니까. 그리고 성격이 밝으니까. 또 틀렸어요. 그럼 나를 사랑하니까? 그나마 낫네요. 그리고 또 부잣집이니까. 인근에서 가장 지치 높은 여자가 되면 좋을 테니까. 그런 남편이랑 살면 자랑스럽고 좋을 테니까. 제일 틀렸어요. 그럼 이제 캐시 양은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때 바보 같다. 그만하자. 바보 같다니요. 대답을 하세요. 그 남자가 밟고 있는 땅, 그 남자가 이고 있는 하늘, 그 남자의 손이 닿는 모든 것,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사랑합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 떠오르는 모든 표정, 그 남자가 하는 모든 행동을 사랑하고 그 남자의 전부를 모두 다 사랑합니다. 이제 됐지?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됐어. 장난이었구나. 얄미워 죽겠어. 나는 장난 아니란 말이야. 아씨는 이렇게 말하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벽난로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나도 장난 아니에요, 캐서린 양. 제가 대꾸했습니다. 캐서린 양이 에드거 씨를 사랑하는 이유는 잘생겼고 젊고 성격이 밝고 돈이 많고 캐서린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마지막 이유는 의미가 없어요. 그 남자가 캐서린 양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도 캐서린 양은 그 남자를 사랑했을 테고, 앞에 나온 4가지 이유가 없었다면 그 남자가 캐서린 양을 사랑했다 해도 캐서린 양은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맞아.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그저 동정했을 거야. 아니, 싫어했을 거야. 그 남자가 못생긴 촌뜨기였다면. 세상에는 잘생기고 돈 많은 젊은 남자들이 수두룩한데 그 남자보다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들도 있을 텐데 왜 캐서린 양은 그런 남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들이 있다 해도 내 주변에는 하나도 없어. 에드거 같은 남자는 없어. 이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잘생기고 젊은 것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지금 부자라고 해서 계속 부자라는 법도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잘생겼고 젊고 부자잖아. 나는 그냥 지금 그렇다는 거야.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그렇다면 해결되었네요. 그냥 지금 좋으니 린턴 씨랑 결혼하면 되겠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 말하라는 게 아니야. 결혼을 하기로 정했어.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그걸 말하라는 거야. 정말 잘했네요. 현재만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그리 비참한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캐서린 양 오빠는 좋아할 테고 에드거 씨 부모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캐서린 양은 어수선하고 을씨년스러운 집에서 벗어나 부유하고 지체 높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아가씨는 에드거 씨를 사랑하고 에드거 씨는 아가씨를 사랑하고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데 대체 뭐가 문제예요? 여기! 또 여기! 캐서린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한 손으로는 자신의 이마를 한 손으로는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영혼이 있는 데서 영혼인지 심장인지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어. 도대체 모를 소리를 하네.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말한다는 비밀이 그거야. 비웃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말할게. 정확하게 옮기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내 말을 들으면 너도 내가 어떤 심정인지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 이어지는데요. 재밌죠? 빨려 들어갑니다, 문장이. 캐서린은 에드거 린턴을 사랑하는 이유가 잘생겼고 젊고 성격이 밝고 나를 사랑하니까 부잣집이니까 인근에서 가장 지체 높은 여자가 되면 좋을 테니까 그런 남편이랑 살면 자랑스럽고 좋을 테니까 요런 이유들로 에드거 린턴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거죠. 이건 뭐 실제로도 지금도 그렇죠. 조건이라는 거 조건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귄다는 게 조건 없는 사랑이 불가능하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런 건 허구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조건이라는 게 조건의 디테일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박애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뭐 70억 명 중에 35억 명의 남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뭐 랜덤으로 만난다고 해서 다 사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조건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얼굴이 잘생겼다는 것도 기준이 어떤 얼굴이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코가 예뻐. 근데 코가 예쁜 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기준이. 눈이 예뻐, 뭐 이런 거. 디테일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디테일들. 이건 저는 뭐 긍정도 부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인간의 본질?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귀기로 하고 결혼할 때에 어떤 조건을 따지는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잘생겼고 젊고 성격이 밝고 돈이 많고 캐서린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에드거 씨를 사랑한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보편적인 이유죠. 보편적이죠. 에드거 린턴이 못생겼고 늙고 성격이 어둡고 돈도 없고 캐서린 양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럼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캐서린이. 미친 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지잖아요. 잘생겼고, 잘생겼어. 좋아, 좋아. 잘생긴 사람 보면 마음이 좋죠. 젊어. 좋아. 성격도 밝고, 더 좋아. 돈도 많어. 아이고, 훌륭해. 게다가 캐서린 양을 사랑해. 이거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럼 나도 그럼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선 내가, 잘생긴 거는 이거는 뭐 스타일을 꾸며야겠다. 원판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스타일이 좋고, 젊은 것도 지금은 나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나이도 좀 있고 성격이 밝은 걸 할 수 있겠어. 돈이 많은 것도 좀 지금은 어렵죠. 그래서 사랑하기 어렵네요. 어쨌든 130조. 나는 천국에 살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에드거 린턴과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안에 있는 고약한 인간이 히스클리프를 저렇게 천하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결혼 같은 것은 생각조차 안 했을걸. 지금 같아서는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 나도 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히스클리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가 알아서는 안 돼. 넬리, 내가 그 애를 사랑하는 건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야. 그 애가 나보다 더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그 애의 영혼과 내 영혼이 뭘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 린턴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과 다른 것은 달빛이 번개와 다르고 서리가 불꽃과 다른 것과 마찬가지일걸? 결국 이제 캐서린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같아서는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 나도 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히스클리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가 알아서는 안 돼. 넬리, 내가 그 애를 사랑하는 건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야. 그 애가 나보다 더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영혼은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 린턴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과 다른 것은 달빛이 번개와 다르고 서리가 불꽃과 다른 것과 마찬가지인 걸. 깊은 문장이에요. 깊은 문장이죠. 131조. 아까랑 조건이 격이 다르죠. 격이. 캐서린이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는 이유, 사랑의 조건과 캐서린이 에드거 린턴을 사랑하는 이유, 이거는 천지 차이죠. 캐서린이 에드거 린턴을 사랑하는 이유는 남들이 뭐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100이면 100, 뭐 10이면 10. 캐서린이 에드거 린턴을 사랑하는 이유를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이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는 이유는 고유하죠. 이런 고유함, 이런 차별화. 이게 진짜 사랑이죠. 보편적 사랑 말고 특수한 사랑, 나만이 할 수 있는 고백. 혹시 여러분들은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저는 이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보편적 사랑으로 사랑을 해서 나중에는 특수한 사랑, 고유한 사랑으로 가는 거죠. 에드거 린턴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다가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듯이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 사랑의 단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누군가는 에드거 린턴을 사랑하는 캐서린처럼 평생 사랑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난 그건 비극이라 생각해요. 얕잖아, 너무. 보편적 사랑이라는 게 너무 얕잖아. 좀 특수한 사랑, 히스클리프를 사랑하는 것처럼 깊어져야죠, 사랑이라는 게. 131쪽. 그 애가 사랑하는 게 아가씨라면 이 세상에 그렇게 불행한 인간도 없을걸요? 캐서린 양이 린턴 부인이 되는 순간 그 애는 친구도 잃고 사랑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텐데 아가씨는 그 애하고 헤어지고 어떻게 견딜지, 그 애는 이 세상에 혼자 남아
어떻게 견딜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녀 넬리가 묻는 거죠. 132쪽. 너는 지금 나를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너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나랑 히스클리프랑 결혼하면 둘 다 거지꼴이 되겠지만 내가 린턴이랑 결혼하면 히스클리프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고 오빠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캐서린은. 이번 것이 최상이야. 다른 이유들은 내 기분을 위한 것이었고 에드거도 그걸 바라니까 에드거를 위한 것이기도 했어. 하지만 이번 것은 그 애를 위한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겪은 가장 큰 고통은 히스클리프가 겪은 고통이야. 나는 그걸 처음부터 지켜보았고 그대로 느꼈어. 내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이 그 애였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그 애만 있으면 나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라 해도 그 애가 죽는다면 온 세상이 완전히 낯선 곳이 되어버릴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일부라는 느낌이 없을 거야. 린턴에 대한 내 사랑은 숲속의 잎사귀들 같아. 겨울이 나무의 모습을 바꾸듯 시간이 내 사랑을 변하게 하리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지만 히스클리프에 대한 내 사랑은 땅속에 파묻힌 변치 않는 바위돌 같아. 눈에 뵈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넬리, 내가 곧 히스클리프인 거야. 그 애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야. 기쁨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나 자신에게 항상 기쁨을 주지는 않잖아. 그 애는 기쁨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진다더니 하는 말은 두 번 다시 하면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이제. 자, 캐서린이 얼마나 히스클리프를 간절히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울컥하는 문장입니다. 너무 잘 썼어요. 잘 썼어요. 141쪽.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정신착란증의 시작이었어요. 케네스는 캐서린을 보자마자 위독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열병이었죠. 캐서린이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미쳐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히스클리프를 보지 못하고 결국 캐서린은 시집 갔죠. 그 다음 10장 넘어가서 147쪽. 린턴 남매가 캐서린 양의 안녕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가시나무가 덩굴들에게로 굽지 않으니 덩굴들이 가시나무를 껴안는 형국이었죠.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한 번도 굽히지 않는데 한쪽은 언제나 물러났습니다. 항상 내 말을 따라주고 항상 내게 잘해주는데 화를 내고 심통을 부릴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어요. 칼에 찔리는 아픔보다 아내가 화난 모습을 보는 아픔이 더하다는 말도 하더군요. 캐서린을 지극정성으로 에드거 린턴은 간호하죠. 장기적으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따뜻하고 이타적인 사람은 위압적인 사람보다 좀 더 공정하게 이기적일 뿐이죠. 자, 쭉쭉 넘어가서 캐서린이 아파요. 154쪽.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맞은편에 자리했고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을 떼면 사라질까 두려운 것 같았지요. 히스클리프가 캐서린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경우는 드물었고 이따금씩 힐끗 쳐다보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의 시선은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대담해져 한편으로는 캐서린의 시선이 공공연히 드러내는 기쁨을 한껏 빨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 똑같은 기쁨을 뿜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161쪽. 나리의 새로운 걱정거리란 이세벨라 린턴이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을 향해 돌연하고 불가항력적인 연정을 끌어냈다는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태를 말합니다. 이사벨라는 에드거 린턴의 여동생인데 에드거 린턴은 캐서린하고 결혼했죠. 캐서린의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신우인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사벨라는 지금 히스클리프와 사랑에 빠졌어요. 짝사랑이죠. 그 당시 이사벨라는 18살의 사랑스러운 아씨였습니다. 재치도 대단하고 감수성도 대단하고 일단 화가 나면 성미도 대단했지만 행동은 어린 애나 다름없었죠. 이사벨라를 아끼고 사랑했던 오빠는 이런 어이없는 취향 앞에 경악했습니다. 동생이 태생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해서 신분이 하락하는 것이나 자기에게 상속받을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경우 재산이 그자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차라리 넘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오빠는 히스클리프라는 인간의 기질을 간파할 정도의 분별력을 갖고 있었으니 외양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마음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오빠는 히스클리프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역겨웠습니다. 마치 무슨 예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사벨라를 맡긴다니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63쪽. 자, 이제 이사벨라와 동생 이사벨라와 오빠 에드거 린턴이 말다툼을 해요. 당연히 뭐 이사벨라는 히스클리프 사랑한다 이런 거죠. 에드거 린턴은 사랑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일을 사랑해. 캐시 언니가 에드거 오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 캐시 언니만 비켜주면 그 일도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 인간한테 사랑받겠다니. 나는 왕을 시켜준다 해도 싫을 텐데. 캐서린이 진심인 듯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얘가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게 너도 무슨 말 좀 해봐, 넬리. 히스클리프가 어떤 작자인지 너도 알 테니까 황폐하고 천하고 교양 없고 가시꽃이랑 돌덩이밖에 없는 메마른 황야라고 말하란 말이야. 이사벨라, 너한테 그 인간을 사랑하라고 부추기는 건 저 작은 카나리아를 겨울날 농원에 풀어놓는 것보다도 못할 짓이란다. 꼬마 아가씨야,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꿈을 꾸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그 인간이 매몰찬 겉모습 이면에 자상함과 다정함을 감추고 있다고 상상하지 마. 그 인간은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도 아니고 진주를 품은 조개도 아니야. 흉포하고 잔인하고 늑대 같은 인간이야. 나는 그 인간한테 이 사람과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도 원수를 해치는 건 옹졸하고 무자비한 짓이야 라고 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도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 라고 할 뿐이야. 이사벨라, 그 인간은 네가 귀찮다고 느껴지면 너를 새알처럼 으깨버릴 거야. 내가 잘 아는데 린턴 가문 사람이면 누가 됐든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렇지만 네 재산과 내 유산을 노리면서 너와 결혼할 수는 있는 인간이야. 그 인간은 점점 탐욕의 죄악에 빠지고 있어. 헌데 나는 그 인간의 친구거든? 너무 친한 친구라서 혹시라도 그 인간이 너를 정말 낚아챌 생각이 있다면 나는 아마 네가 덫에 걸려드는 것을 말없이 구경만 해야 할 정도야.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말리는데 이사벨라는 결국 히스클리프와 달아나죠. 철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달아납니다, 같이. 자, 그 다음에 11장 넘어가서 175쪽. 이제 이사벨라가 시집을 가버리고 넬리가 폭풍의 언덕에 다시 찾아갔어요. 아이는 돌을 던지려고 손을 쳐들었습니다. 저는 말로 타이르겠다고 입을 열었지만 아이 손은 멈추지 않았고 돌은 제 보닛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발음도 엉성한 어린아이 입에서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알고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강조돼야 하는 곳은 능숙하게 강조되었고 어린아이의 이목구비는 소름 끼칠 만큼 아기 어린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헤어턴이 아기 이름인데 아기마저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애가 막 욕을 막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무섭죠. 섬뜩하죠.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힌들리가 184쪽 한 사람의 나약함과 한 사람의 고약함을 한도 끝도 없이 받아주었는데 둘 다 고마운 줄 모르고 배은만덕하니 멍청해도 너무 멍청하네. 요거는 누가 한 말인가? 어쨌든 요런 말을 했어요. 일단 넘어가서 자, 쭉쭉 넘어가서 줄친 문장이 191쪽 12장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가사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에 분별해 있는 영혼은 오직 하나, 저의 육신 속에 있는 영혼뿐이라고 믿었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갈게요. 줄칠 문장이 없네요. 이때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줄칠 겨를도 없이 너무 재밌어서, 특히나 이게 참 사랑하고 서로 막 분노하고 막 싸우고 이게 재밌죠. 200쪽 일시적인 정신착란이었겠지. 불행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상상해봐. 12살 때 폭풍의 언덕에서 나가야 했다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고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면, 옛날 히스클리프 같은 신세였다면, 그러다가 순식간에 린턴 부인이 되어버렸다면,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의 마나님이 되어버렸다면, 모르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다면, 내가 살던 세계에서 추방당해 낯선 세계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상상해본다면 너도 내가 느낀 아득한 절망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안타깝죠? 괜히 히스클리프한테 가가지고 가진 곤욕을 겪습니다. 정신착란을 겪고, 그 다음에 13장도 줄친 데가 없네. 그냥 쭉쭉 가네. 이사벨라가 편지를 보내요. 나는 그이가 정말 싫어. 비참해. 내가 바보였어.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네가 와주기를 매일 기다릴게. 안 오면 실망할 거야. 이런 편지를 이사벨라가 보내죠. 14장 쭉 넘어가서 쭉쭉쭉 줄치는 게 없네? 끝이네요. 줄을 치고 싶은데 줄을 못 치고 그냥 쭉쭉쭉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이제 봤던 스토리는 그런 거죠. 린턴가의 오빠와 동생 에드거 린턴과 이사벨라 린턴 있는데, 이거 린턴 가문 그 오빠와 동생이고, 그 다음에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얘네들도 남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아빠가 히스클리프를 주워왔으니까요, 어렸을 때. 하여튼 요 폭풍의 언덕에 사는 이 두 사람,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뭐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래도 되고, 근데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위해서 에드거 린턴한테 시집 가버렸죠. 물론 에드거 린턴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캐서린이. 하지만 히스클리프만큼은 아니었죠. 이렇게 시집 가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돼요. 캐서린은 이제 정신병에 걸리고, 히스클리프는 이제 캐서린을 만나러 가고, 그러다가 이제 히스클리프와 이사벨라 린턴이 사랑에 빠진, 히스클리프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캐서린한테만 관심이 있는데, 이사벨라 린턴이 히스클리프한테 짝사랑에 빠져버린. 근데 이거를 히스클리프는 이용합니다. 이 사랑을. 이사벨라는 되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불쌍하고, 에드거 린턴도 불쌍하고, 캐서린도 불쌍하고, 히스클리프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참. 자, 237쪽부터 238쪽까지 제가 한 문단, 이 하나의 문단인데 요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클리프의 문장입니다. 요거 읽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히스클리프가 자기 아내 되는
이사벨라 린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살던 집을 버린 건 착각에 빠졌던 탓이야. 히스클리프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로맨스의 남자 주인공이라고 상상하고 내가 기사도를 발휘해 무한히 헌신해 주기를 기대했던 거야. 나로서는 저 여자를 이성적인 인간으로 보기가 어려워. 저 여자는 지금까지 계속 나라는 존재에 대해 소설 같은 상상을 펼치면서 애초에 자기가 품었던 잘못된 인상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저 여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시작하는군. 처음엔 멍청한 미소와 우거지상으로 나를 자극하더니 이제 그런 짓은 그만둔 것 같아. 나한테 홀딱 빠져서는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며 자기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말해줘도 전혀 못 알아듣더니 이제는 좀 아는 것도 같고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내는데 가히 기적적인 통찰력이 필요했던 거지. 한때 나는 저 여자라면 무슨 짓을 당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 아직 제대로 깨달았다고 할 수도 없어. 오늘 아침에도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자기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데서 결국 성공했다더군. 그게 무슨 끔찍한 소식이라는 듯 말이야. 하긴 나를 미워한다는 건 가히 헤라클레스의 과언만큼이나 힘든 일이니까. 만약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나야 그저 고마울 뿐이지. 이사벨라,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는 게 정말이야? 내가 당신을 한나절만 가만두면 다시 슬금슬금 다가와서 끙끙대고 알랑알랑 하는 것 아니야? 넬리, 모르긴 몰라도 이 여자는 내가 네 앞에서 자기한테 다정한 척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걸? 진실이 밝혀지면 허영에 상처가 나겠지. 나야 일방적인 감정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든 말든 상관없고 내 감정을 속인 적도 없어. 이 여자도 내 달콤한 거짓말에 속았다는 말은 절대 못할 거야. 티티스에 지나는 농원을 나오던 그 순간에도 이 여자는 내가 자기 개새끼를 달아매는 걸 봤거든. 이 여자가 그러지 말라고 사정할 때 내가 너희 식구 중에 한 사람만 빼고 몽땅 달아매버리고 싶다고 했는데 이 여자는 빠지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하지만 이 여자는 잔인함에 대한 혐오감이 없어. 자기 옥체가 안전하게 지켜지기만 한다면 잔인함에 감탄하는 천성인 것 같아. 저렇게 한심하고 비굴하고 저밖에 모르는 년이 내가 저를 사랑할 거라고 헛꿈을 꾸다니. 이런 어이없는 년이 또 있을까? 이런 멍청한 년이 또 있을까? 넬리, 주인한테 가서 전해. 이런 딱한 년은 내가 평생 처음 봤다고. 그리고 린턴이라는 이름에까지 먹칠하는 년이라고. 나는 이 여자가 어떤 심한 짓을 당하고도 슬슬 다가와서 알랑댈 수 있을지 열심히 실험하고 있어. 이따금 실험의 강도가 약해지는 건 그저 무슨 짓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서야. 그렇지만 넬리, 주인한테 전해. 괜히 옷바랍시고 또 치안 판사랍시고 설치지 말라고. 그리고 나는 법의 테두리를 절대 넘지 않는다고. 이날 이때까지 나는 이 여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빈 빌미를 전혀 주지 않았거든. 게다가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다고 이 여자가 고마워하지도 않을걸?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해. 이 여자를 괴롭히는 재미보다는 옆에 있어서 성가신 게 더 크니까 말이야. 히스클리프의 대사인데요. 아, 정말 얄밉죠. 얄밉고. 근데 이사벨라에 대한 이런 말을 하는데 다 맞는 말이죠. 아, 이사벨라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이용하다니. 이사벨라도 참 어리석고 철이 없습니다. 히스클리프한테 가서야 나중에야 깨닫죠. 안타깝습니다. 문장은 참 좋았고요. 히스클리프의 성격, 심리, 생각을 잘 반영하는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2권 247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주일 만에 다 못 읽을 것 같고 한 2주에 나눠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한 250부터 520까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